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무님 먼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시장이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 코스피가 코스닥 시장보다 좀 더 지수만 놓고 보면 좀 더 하락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사실 이런 모습들이 더 나왔죠. 코스닥이 좀 더 약세의 모습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이 흐름들이 좀 좋지 않게 나오면서 이 코스닥의 하락이 좀 더 깊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피, 코스닥의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을 본다라면 코스피는 2차 전지 관련된 LG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 2위고요. 포스코홀딩스가 시가총액 6위인데 이 두 종목 위주로 하락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현대차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잘 버텨주고 있는데 코스피의 2차 전지 관련주들도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의 2차 전지 관련주들도 하락하고 있지만 시가총액 중에서 코스피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비중보다 코스닥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비중이 훨씬 높죠. 전체적으로 이 시가총액 비중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한 20% 정도 됩니다. 코스피의 비중이. 그리고 SK하이닉스가 한 4% 정도 되고 LG에너지솔루션이 코스피에 있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중에 비중이 가장 높은 게 5.4% 정도 되거든요. 근데 코스닥으로 넘어오면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두 종목 비중이 12%입니다. 압도적으로 높은데 두 종목 다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4위 포스코 DX도 8.73%, 그리고 LNF가 4%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포스코 DX, LNF,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 네 종목 다 합치면 비중이 15%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종목들이 모두 다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시장의 공통된 특징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특징인데 코스닥의 하락률이 좀 더 높은, 좀 더 커진 그런 결정적인 이유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비중이 코스닥에서의 비중이 좀 더 높다라는 게 좀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코스닥에서 최근에 굉장히 급상승세를 보여줬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제도 급락을 했지만 오늘도 좀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인 HPSP도 좀 하락이 좀 깊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보다는 좀 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코스닥 시장, 사실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 시장도 박스권이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61선이 박스권 하단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61선이 박스권 상단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코스닥 시장은 좀 우상향에 그래도 가까운 모습들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보여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좀 특징적인 부분이 차트적으로 보면 거래 대금도 많이 줄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1선이 붕괴됐다는 것, 이 두 가지 부분들이 차트적으로 그리고 수급적으로 특징적으로 나타났고 외국인도 6거래일 연속 순매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코스닥 시장을 좀 더 악화시키는 모습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럼 코스닥 시장이 좀 더 하락할 것 같으냐라는 부분들 본다라면 코스닥 시장 사실 8월 달에 121선 살짝 터치하고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8월 중순에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121선까지 크게 붕괴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낮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최근의 분위기 봤을 때 코스피 시장 어제와 오늘 분위기를 본다라면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제 다시 코스피 시장으로 넘어와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매수 금액이 크진 않아요. 768억. 크진 않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매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코스피 시장에 좀 긍정적인 면이 있고요. 그러면 코스피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사고 있느냐라고 보면 우선 전기전자 쪽으로 사실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지만 기관이 전기전자는 순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전자 섹터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사고 있는데 그럼 전기전자 섹터에서 어떤 종목 사는지 보면 삼성전자랑 LG, SK 하이닉스 두 종목 계속 많이 사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3분기의 뷰가 굉장히 긍정적이죠. 3분기에도 좋고 4분기에도 좋고 그리고 반도체의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 당연히 이제 23년 하반기에 반도체 좋아질 것이다라는 거는 작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장이 예상했던 좋아지는 것보다 좀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반도체가 하반기에 실적의 컨센서스가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3분기 뭐 메모리 D램 성수기, 4분기 낸드 성수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메모리 상당히 좀 좋은데 예상보다 좀 더 좋아지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심이 긍정적인 상황으로 많이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반도체 빼고 나서 시장에서 이렇게 반도체만큼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중에서 좀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보면 2차전지도 조금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로 그 외의 종목들 사기 좀 힘든데 반도체로 좀 매기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은 반사 이익도 반도체에서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운수장비로도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데 운수장비에서는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이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로 이 매수 대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사실은 3분기는 좀 비수기인데요. 근데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1분기, 2분기, 3분기 모두 다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지금 좀 많이 떨어져 있었죠. 3분기 좀 비수기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조금씩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가격적인 매력도도 부각이 되고 있다.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도요타와 함께 인센티브율이 여전히 가장 낮은 상태거든요. 인센티브율이 낮다는 얘기는 자동차가 인센티브 많이 안 줘도 잘 팔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뭐 재고도 여전히 좀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자동차가 잘 팔리고 있다. 그럼 3분기 실적도 좋을 텐데 지금 주가를 보니 좀 싸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가의 매수세가 좀 몰리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은행입니다. 이 최근에 은행주들이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은행주들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 우리나라 4대 은행주들 이 금융업이라는 섹터를 들어와 보면 지금 시가총액 1위부터 13등까지 사실은 하락한 종목이 한 종목도 없거든요. 그만큼 오늘 금융주들이 상승률이 뭐 굉장히 큰 정도는 아니지만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까지 모두 1%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주들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은행주들도 어떻게 보면은 좀 안정적인 종목을 고르는 부분에 있어서의 하나의 좀 대안이 되기도 했고요. 은행주들도 3분기에는 좀 NIM, 은행의 가장 중요한, 이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죠. 이 NIM이 낮은 수준에서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분석들이 있었는데 3분기에 안 떨어졌죠. 안 떨어지고 도리어 한 1bp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NIM도 좋고 그리고 대출 증가율도 계속적으로 잘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뚜껑 열어봤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2분기보다도 늘어나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충당금이 환입되는 그런 은행들도 꽤 나오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습니다. 뭐 은행주들 뭐 원래도 PBR이 0.5배 이하인 경우들이 좀 많아서 밸류에이션은 좀 싸다라는 분석들이 항상 나오지만 그보다도 더 아래로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 있죠. 찬바람 불면 배당주다라는 것처럼 이 은행주들 배당 매력까지 있기 때문에 가격 싸고 실적 좋은데 배당도 있다. 이 포트폴리오에 안 담을 이유가 없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섹터 반도체, 자동차, 은행주들은 공통점이 있죠. 3분기 실적이 좋습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다라는 점 꼭 명심해 두시고 뭐 이 종목, 이 반도체, 자동차, 은행주들도 좋지만 꼭 종목을 고르실 때에는 실적의 방점을 확실하게 좀 찍으시고 종목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양대 시장 지금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에서 그다지 수급 상황도 좋지 못한 상황인데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더욱더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매드팩토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연구와 개발을 하는 기업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27% 넘게 빠지면서 주가는 1,45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이저셀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2인치 면 레이저를 최초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14%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12,84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게임주인 넷마블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1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전장까지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46,4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퓨런티어와 넥스트칩의 경우에는 자율주행 이슈로 어제장에서는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모두 빠지고 있네요. 퓨런티어의 경우에는 12% 넘게 빠지면서 34,650원 선 지나고 있고요. 넥스트칩의 경우에는 10%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16,280원 선, 27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매드팩토를 먼저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유상증자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규모를 살펴보니까 1,159억 원 규모입니다. 글로벌 임상시험을 진행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상증자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이슈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이 유상증자의 종류는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공모 유상증자가 있고요. 또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유상증자가 사실은 주가에 모두 이 주식의 희석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주식이 100주였는데 유상증자 50주 한다 그러면 100주 중에 10주를 내가 가지고 있었다가 150주 중에 10주가 돼버리면 지분율이 희석이 됩니다. 지분율에 대한 희석 효과 때문에도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이 세 가지 유상증자의 공통점이 있죠. 주주 배정 유상증자, 일반 공모 유상증자 할 때 다 현재 주가보다 주가를 할인해서 발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3자 배정 유상증자도 1년간 보유예수를 묶이기 때문에 1년 뒤에 주식을 팔 수 있다라는 그런 안전장치는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시가보다 약간 10% 이내로 좀 할인을 해서 발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유상증자, 그러니까 유상증자는 공시가 나오게 되면 좀 대체적으로 주가가 좀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하락을 한다라는 이유가 지분율이 희석이 되고 현재 주가보다 낮은 주가의 주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주식들에 대한 물량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건데요. 매드팩토도 마찬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1,159억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입니다. 시가총액이 오늘 뭐 하락을 하긴 했지만 2,195억 원. 그러니까 전체 매드팩토 시가총액의 한 절반 정도가 유상증자로 발행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분율은 좀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주식이 희석이 되는 주식 수가 많아지게 되죠. 신주 배정 비율이 0.59주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한 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0.59주의 신주를 주게 되는데 이 문제는 여기에 주당 발행가액이 예정 발행가액입니다. 아마도 이 예정 발행가액보다 좀 더 낮아지게 발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9,270원입니다. 지금 27% 지금 하락을 한 주가가 1,400원인데요. 이거보다도 10% 이상 더 낮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당 예정 발행가액이 더 낮다. 그러면 새로 주식은 많이 생기는데 많이 생기는 주식이 매도 나올 수 있죠. 그 주식가보다 더 높다라면 그렇기 때문에 주주배정 유상증자도 다른 유상증자들과 마찬가지로 공시를 하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주 배정 기준일이 다음 달 5일이고 상장 예정일은 12월 28일인데 상장이 되면 그다음에 주가가 상장이 될 때는 그 신주 예정 발행가액 정도까지 이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데 그럼 유상증자가 부정적인 효과만 있느냐? 사실 그게 아니죠. 임상과 같은 이런 R&D 비용으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라고 매드팩토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희석이 되겠지만 주식의 희석보다는
신규로 자금이 확실하게 들어오죠. 1,000억이 넘는 자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 매드팩토에 이 자금이 들어오고 그 자금을 활용해서 매드팩토는 기업의 발전을 꾀할 수가 있고 재무적인 문제도 해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임상과 같은 이런 R&D 비용으로 활용을 한다. 그러면 좀 길게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좀 악영향, 길게 봤을 때는 이 회사 자체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악영향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회사에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우선적으로는 도망가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길게 봤을 땐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 도망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신주 예정 발행가액이 9,270원인데 이게 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좀 더 낮아진다라면 그 주가까지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신주 발행가액이 확정될 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신주 발행가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대응하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도망가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출시했던 세븐나이츠 키우기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주가 양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에서는 빠지고 있는데 차익 실현 관점으로 봐야 할까요? 네, 우선은 차익 실현 관점이 좀 맞는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만 하락을 하는 모습이 사실은 최근에 이틀 동안 좀 많이 올랐죠. 이틀 동안 2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넷마블 주가가 사실은 좀 부진했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상승을 한 이유를 살펴보면 지난 6일 날 출시된 이 세븐나이츠 키우기가 국내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 2위에 오르면서 초반 흥행에 좀 성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기대감으로 나오면서 11일과 12일, 그러니까 월요일과 화요일이죠. 월요일과 화요일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면서 3분기에 영업 적자가 축소가 되는 이런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상승을 했는데 이틀 동안 좀 많이 올랐다는 부분들 그리고 좀 짧게 들어온 물량들이 있죠. 매수세들이 여기에서 이 차익 실현 매물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분기에 영업 적자 축소가 기대가 된다 그러면 사실 단기적으로 오르고 사실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 4분기에도 좀 기대해 볼 만 하거든요. 4분기에도 여러 가지 다수의 신작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중국에서도 신작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4분기는 또 이 3분기는 제가 영업 적자 축소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분기는 흑자 전환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3분기에는 적자 축소되고 4분기 흑자 나오면서 실적이 전체적으로는 올라가는 좋아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넷마블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지분들 보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지분들에 대한 이 매각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무적으로는 이 NC소프트 하이브 같은 이 지분들이 있죠. 굉장히 굵직굵직한 이 지분들이 있는데 주가는 하락으로 해서 가치는 하락했지만 이 지분에 대한 지분 매각에 대한 기대감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넷마블의 경우에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지분 매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떤 전략을 취하면 될까요? 네, 우선 지금 차익 실현 매물 상당히 좀 많이 나왔고요. 3분기, 4분기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지금은 좀 버티자라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차익 실현 매물 상당히 좀 많이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티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가격 전략은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그리고 손절 가격은 사실 이 저점 형성했던 여기 박스권 하단 정도 되죠. 이게 43,000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5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넷마블에 대해서는 버티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매수를 하신다면 현재 가격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43,000원, 목표 주가 5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넥스트 칩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넥스트 칩에 대해서 자율주행 카메라의 요충지라고 전했습니다. 거기에 2025년부터 빠른 속도로 마진율도 개선될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어제 자율주행 섹터가 좀 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관점으로 봐야 할까요? 네, 이 넥스트 칩도 사실은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시장에서 상승을 했었다가
최근에 또 하락을 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주식시장이 좀 안 좋죠. 그러면서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었던 오늘 같은 경우 로봇 관련주들도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 것처럼 이런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인데 넥스트칩도 좀 마찬가지로 최근 올랐었던 부분에 있어서 차익 실현 매물 물량이 오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장용 카메라 수요에 대한 중요성이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고 넥스트칩은 이 중요한 센서 중에서 이 시각을 담당하는 색상 인식이 가능한 이런 이 센서에 대한 턴키 제품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좋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실적인데요. 23년도는 적자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출은 올라가지만 그러면서 23년도에 대한 매출액은 200억, 24년도는 400억 정도가 되고 24년도 약 한 2분기 정도가 되면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25년도부터는 빠른 속도로 마진율의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지금은 조금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 주식시장이 좀 줄어들면서 매수 자금들이 좀 줄어들면서 이 3분기와 4분기 적자가 난다 그러면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이런 물량들도 좀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까지 지금은 같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까지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넥스트칩을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23년도 적자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도망가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지만 길게 봤을 때 분명히 회사가 성장을 하고 있고 24년도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매수 가격은 14,000원 정도까지 내려온다라면 상당히 좀 적절한 좋은 주가다라고 보여지고요. 손절 가격은 121선 부근이 13,000원 그리고 목표 가격은 2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스트칩에 대해선 도망가자 전략을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 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사님과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종목 리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일에 공략을 해주신 일동제약인데 벌써 목표가에 도달했어요. 일단 먼저 축하드릴게요. 이 종목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사님? 근데 좀 아쉬워요. 뭐가 왜냐하면 아쉬우세요? 더 할 수 있었다인가요? 더 가기도 네.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이제 목표가 도달한 날 네. 좀 이게 상승이 좀 유지가 됐고 했으면 얼마나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날 제가 이제 매수가 말씀드리면서 이날 이제 상한가로 마감이 됐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상한가보다 낮게 매수가 가능하니까 느긋하게 좀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거기까지는 맞았어요. 거기까지는 맞았는데 목표가 가고 난 다음에 아쉽게도 찍고 내려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지금 시장 최근에 분위기가 계속해서 빠른 순환매가 발생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종목이 눌려있는 상황들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만 치료제 이슈가 뭐 소멸이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간 조정이고 지난주에 제가 파도란 종목 좀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도 일단 목표가 도달하긴 했지만 이게 제 개인적으로 인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은 다시 한번 반응을 보고 네. 차트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목표가 도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홀딩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목표가에 도달했지만 그래도 홀딩하면 좋겠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리뷰도 부탁을 드릴게요. 지난달 30일에 공략을 해주셨던 에이펙트는 9%대 수익률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종목도 계속 가져가야 할까요? 네, 이 종목도 오늘은 이제 예전에는 계속 매도했었는데 오늘은 네. 이제 홀딩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매수 말씀드린 가격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오르지는 않았고 좀 차트 좀 넓혀보게 되면 아직까지 조금 뭐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국면을 봐야 될 것 같아서 바닥권에서 조금씩
조금씩 상승하려고 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좀 반도체도 시장 분위기 때문에 좀 눌려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일날 뭐 개별주였던 테마 이런 거에서 급등이 나온 종목들이 아니라면은 보통 대부분의 종목의 모습이 아마 오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일동제약이란지 아마 에이펙트 같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는 관점에서 에이펙트 같은 경우는 홀딩 그리고 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올라간 게 없다고 봐요, 저는. 아직 올라간 부분이 없다고 네. 봐지기 때문에 일단 홀딩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에이펙트에 대해서도 홀딩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장 마감까지는 13분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종가 베팅할 종목을 공개해 드려야 할 텐데요. 키워드 힌트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커를 잡아라라고 키워드 힌트를 주셨네요. 중국 네. 소비주와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정확하십니다. 네. 정확하시고요. 일단은 종목을 보고 이제 거기에 많은 이슈를 좀 정하게 됐는데 네. 사실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구간에서는 솔직히 매매를 안 하는 게 제가 볼 때 제일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방송의 특성상 그리고 저희 직업의 특성상 현금 이렇게 말씀드리긴 되게 힘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시장에 좀 영향을 받지 않고 그리고 조금 이제 시장 대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이 없을까라는 그 관점에서 일단은 종목을 선택했다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의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이 이제 유커, 그러니까 중국 소비주 이렇게 네. 봐야 되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국경절이 다가오게 되고 우리나라도 추석이 좀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기간에 과거 2014년부터 2018년도부터 보게 되면은 중국 관광객 방문객 수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광객들을 좀 더 이제 국내 쪽으로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제 마케팅에 나섰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이슈에서 출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뭐라 해야 될까요? 카지노 그리고 의료관광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좀 버티게 되면은 이제 면세점 정도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전처럼 이제 뭐 중국 리오프닝 해가지고 여행 항공 뭐 다 가는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 네. 가는 시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소비가 어디서 가장 많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조금 이제 반하는 감정이 제가 볼 땐 깔끔하게 다 사라지진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 자국 내에서 보게 되면은 고차원화 가가지고 또 애국 소비 운동 같은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들에서 이런 것들 좀 피해갈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국내에서 돈을 많이 쓰는 섹터가 어딜까라는 고민을 해보다 보니까 요 세 개 정도가 좀 괜찮게 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지노 같은 경우는 이제 롯데관광개발을 뭐 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리고 여기는 기회가 안 돼서 말씀 못 드렸는데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주도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제 관광객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실적으로도 이 제주도 쪽으로도 관광객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중국인 전용 카지노가 있는 롯데관광개발 이게 가장 수혜가 될 거라고 좀 봐졌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오시게 되면은 어디선가 자야 되잖아요. 네. 또 숙박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호텔도 있고 카지노도 있고 어찌 보면 가장 첫 번째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도에 면세점도 있고 아시겠지만은 제주신라 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보게 된다면 숙박 그리고 면세점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면세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중국인들이 많은 그 매장이 뷰티 매장이라고 합니다. 화장품 매장. 그러다 보니까 이 면세점에서 이 화장품 판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또 면세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 때문에 그리고 의료관광. 네. 그러니까 중국의 거차 운동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이 화장품 같은 경우는 가성비 측면에서 자국 상품을 많이 쓰고 있지만 이 의료관광 특히나 그러니까 뭐야 될까요? 그 미용 피부 이쪽으로 해서 상당히 한국에 많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비침습 시술은 아마 저보다 이제 앵커님이 더 잘 아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기간이 오히려 좀 짧잖아요. 네. 그 기간 안에 시술을 받고 완치까지 다 이제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한국 왔다 간 사이에 중국에서 한국 왔는데 한국에서 이런 수술을 받은지 티가 안 난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이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 이런 그 피부 미용이란지 그리고 최근에 또 탈모까지 또 인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쪽까지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의료 관광, 카지노, 면세점 이렇게만 제한시켜서 일단 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소비주가 좀 달아오르는 갔다가 최근에 좀 식었는데
갈 만한 테마가 없어 시장에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다시 순환매가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에는 뭐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잘 버텨주고 있지만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 최근 조정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리스트업을 좀 하셔가지고 추후에 다시 한번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돼서 좀 대비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세 개로 좀 네. 축약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어떤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그 중에서 면세점이요. 면세점. 이게 그 종목을 물론 그냥 소개만 한다라면 아무 때나 가져와도 되겠지만 이게 네. 결국 이게 종가잖아요. 네. 타이밍을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 때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이 좀 눈에 네. 띄었거든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시내 주요 면세점 같은 경우 뷰티 매장에 사람이 가장 많다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근데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럭셔리 브랜드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카지노도 그렇고 뭐 럭셔리 브랜드도 그렇고 어쨌든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소비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수혜가 된다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중국인 관광객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2분기에도 실적 네. 괜찮았거든요. 전체적인 어떤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2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뭐 이제 패션 같은 경우에 럭셔리 브랜드라든지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도 뷰티 그러니까 코스메틱 매출이 상당히 좀 괜찮았어요. 네. 근데 좀 3분기부터 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영향을 좀 받게 된다라면은 아마 실적이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3분기의 실적 시즌 다가오게 되면은 그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만약 실적 주목을 하게 된다라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일단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참고사항 좀 말씀드린데 2분기 때 그 비건 뷰티 브랜드라고 아워글래스라고 있더라고요. 저는 브랜드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2분기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5%나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로 니치 향수 브랜드인 메모파리 이런 게 있나요? 하여튼 메모파리 이 브랜드가 또 네. 98.9%나 또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신세계 자체 국내 브랜드 이쪽 같은 경우는 또 연작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거는 82%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럭셔리 브랜드인 뽀아레 같은 경우에는 159% 정도 성장했습니다. 제가 메모를 해놓고 제 글씨 제가 잘 못 알아봐요. 가끔씩 그런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브랜드가 아마 맞게 말씀을 드렸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화장품 브랜드들 그러니까 해외 럭셔리 브랜드든 국내 럭셔리 브랜드든 다 이렇게 괜찮았던 거야. 네. 그러니까 중국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장품 상당히 괜찮았었거든요. 그러면 3분기도 괜찮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적은 뭐 좋아질 거는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보셔도 네. 되고 그리고 이제 올해 또 패션 같은 경우도 신규 브랜드들 7개 정도 또 런칭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8월달 같은 경우는 미국 액티브웨어, 비오리 쪽하고 그 9월달 같은 경우는 이번 달이죠. 또 프랑스 쪽 럭셔리 브랜드 꾸레즈 네. 또 런칭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마 이런 효과들이 3분기, 4분기 좀 이제 나타나지 않을까. 뭐 실적적으로 이런 것들이 매출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실적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실적주로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전달을 해주셨네요. 그렇다면 저희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네,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네, 제일 중요하죠, 제일 이게. 중요하죠. 네. 일단은 목표가를 이렇게 높게 잡지는 않았어요. 네. 한 10%좀 플러스 알파 조금 잡았는데 목표가는 22,500원입니다. 22,500원이고 손실가는 18,500원 제시를 했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좀 그렇다 보니까 목표 네. 주가를 조금 낮게 잡았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상황에 좀 대비해서 목표 주가를 잡아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까 전에 면세점 처음 얘기해 주실 때 전 사실 호텔신라 가지고 오신 줄 네. 알았거든요. 왜 이 종목에 조금 더 무게를 실으신 걸까요? 퍼센테이지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듯이 면세점 관리로 좀 분류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호텔신라라든지 롯데 관광개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조금은 이제 중국 소비주 관련돼 가지고 좀 모멘텀이 발생되면서 네. 상승 그러니까 주도 테마로서 어떤 그런 흐름을 보여주게 된다라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호텔신라라든지 롯데 관광개발 네. 좀 맞다라고 봐요. 그런데 그 종목도 좀 쉬어가고 있지만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지금 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네. 어쨌든 조금씩 계속해서 우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지 라인이 어찌 보면은 이제 21선에서 또 5일선으로 좀 바뀌려고 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이 어찌 보면 이렇게 타이밍상 이렇게 좁혀보게 되면은 롯데 관광개발, 호텔신라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중에서 가장 지금 시점에서 접근하기
괜찮은 말 그대로 타이밍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 신세계 인터내셔널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은 어떤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은 오늘도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꽤 많이 회복을 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0.12%의 내림세로 2,533선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1% 넘게 빠집니다. 1.68%의 약세로 882선의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 수급 양상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팔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만 팔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시장 상황은 뭐 보시는 바와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최근에 강했던 섹터들이 이제 약세로 전환되게 되면서 좀 시장 힘이 좀 빠졌다? 네. 뭐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은 비만 치료제 관련된 바이오 제약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AI를 포함한 소프트웨어라든지 그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테마했었는데 이쪽에서 일단 오늘 힘이 좀 많이 빠졌어요. 네. 많이 빠졌고 그리고 최근에 또 2차 전지가 힘이 좀 많이 빠진 상황이거든요. 오늘 에코프로가 3% 넘게 빠졌고요. 그리고 포스코 DX가 11%가량 하락을 하고 LNF도 4%가량 하락을 했거든요.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2차 전지의 어떤 시가총액이 상당히 많이 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총액이 많이 커져 있는 섹터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시장을 잡아주거나 말 그대로 상승을 이끌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난달 같은 경우에 이거는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인다라기보다는 에코프로 그룹주 강세 영향을 보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달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 그룹주가 계속 그러니까 7월 달까지죠. 지난달이 아니고 7월 26일까지 보게 되면은 어쨌든 에코프로 그룹주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다른 섹터들이 약세를 보이고 제가 항상 짚어드리는 하락 종목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으로 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 분위기가 바뀌어버린 거죠. 이제는 에코프로 그룹도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2차 전지도 동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상황들이고 거기다가 2차 전지가 좀 약세를 보였지만 그래도 시장 분위기를 좀 잡아가던 로봇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이제 또 비만 치료제 중심을 한 이 바이오 제약 이쪽도 힘이 빠져버리다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좀 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낙폭이 0.03% 거의 보합권이거든요. 네. 아마 하이스 중심에서 일부 반도체 종목이 강세를 안 보였다라면은 코스피도 코스닥처럼 되지 말라는 법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만큼 시장에서 주도주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아침 쪽까지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지만 이 종목별 등락도 오늘도 한번 짚어보게 되면 네. 오늘 뭐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하락 종목 수가 1,172 종목이에요. 네. 상승 종목 수가 354 종목. 그러니까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수급도 좋지 않은 상황들이고 그 업종 흐름도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들이고 거기다 오늘 하락 종목수가 우위를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은 1,170 종목이나 하락 종목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었던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힘이 빠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면 로봇이라든지 바이오 쪽에 힘이 좀 빠졌으면은 그 대체할 만한 순환매가 될 만한 섹터가 떠오르는지 안 떠오르는지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장은 오늘도 힘을 내지 못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수가 더 많이 집계됐던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업종별로도 마감 상황을 살펴봐야겠죠.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런 지수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보험업종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1%대 강세를 보였고요. 그 뒤를 이어서 통신업과 증권업종이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면 역시나 하락하는 업종이 더 많이 집계가 된 가운데 이 와중에서도 통신장비 업종에서는 1%대 강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어서 종이 목재와 비금속 업종이 강보합권 정도를 표시했습니다. 오늘 시장도 이렇게 아쉽게 마무리가 됐지만 저희는 내일 장에 대한 전략도 짜봐야겠죠. 오늘 장 내일 장 전문가님들께 내일 장에 대한 이야기를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우리 증시는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가 매수가 유효한 섹터는 어디일지 살펴봐야겠는데요. 먼저 헤르메스스탁의 김지은 팀장님께서는 변압기와 조선 섹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님께서는 반도체 섹터 짚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님께서는 은행주 말씀해 주시면서 하반기의 실적과 배당 기대가 부각된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님 의견 어떠실까요? 네, 이 저가 매수가 단기로 볼 건지 장기로 볼 건지 일단 좀 달라질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 길게 본다, 저가 매수 관점에서 좀 길게 본다라면은 저는 그냥 현금 가지고 있으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항상 하고 싶은 얘기인데 네. 정말 하기가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왜 제가 조금만 기다려 보시라는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짧게는 9월달 FOMC까지 지켜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길게는 12월달 FOMC까지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반도체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반도체는 봐야 된다고 보는 관점이고 시장만 이 불확실성만 좀 해소가 되게 된다라면 저는 반도체 분명히 간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분명히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뭐 조선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조선이라든지 반도체 어쨌든 최근에 뭐 상승, 그러니까 7월 달까지 상승 나고 난 다음에 공교롭게도 그때부터 이제 조선 같은 것도 쉬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반도체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라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섹터들 같은 경우 정말 크게 이제 먹을 수 있는 섹터고 좀 길게 봐야 될 섹터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느긋하게 봐도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는 9월 FOMC, 길게는 11월 FOMC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때 가서 시장에 어떤 변화가 없다라면은 올 초에 그랬던 것처럼 내년으로 가는 게 차라리 맞다라고 봐지고 어찌 보면 상반기 때 2차 전지란지 조선이란지 엔터란지 조금 큰 섹터들이 좋았던 그 큰 상승폭이 좀 나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쉬어가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장기적인 어떤 대형 부분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뭐 은행주 같은 경우에도 이게 보험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주도 네. 마찬가지인데 이게 10% 배당, 그러니까 10% 이상 시가 배당률이라면은,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지금 현재 주가 대비 배당 수익률이 어쩌고 얼마 정도가 되냐 시가 배당률인데 지금 하나생명도 그렇고 미래에셋생명도 그렇고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시가 배당률이 한 12%? 그러니까 네. 세 전입니다. 배당 소득세를 제외하기 전 12% 정도 되는데 이거 진짜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네. 한 해 요렇게만 계속 받게 되면은 이게 복리로 가게 되면 7년이면 더블해질 수 있는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투자자분들께서 그렇게 이 수익률에 만족을 못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에코프로만 예를 들더라도 이게 도대체 몇 %가 갔어요. 근데 오늘은 또 네. 90만 원 원이 붕괴가 됐네요. 그건 네. 지금 얘기죠. 네. 상반기 때는 이게 엄청나게 많이 갔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걸 보시다가 10% 이게 과연 크게 느껴질까요? 안 그럴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것도 네. 높은 수익률인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건데 거기에 대한 만족이 안 된다라는 거죠. 상반기에 조선주 같은 것도 상당히 잘 갔었지. 에코프로 같은 것도 되게 잘 갔었지. 거기다가 뭐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100%, 50%, 100% 이렇게 갔었지. 그러니까 참 주식시장이 이런 식으로 뭐 물론 일수익이 나는 건 좋은 거죠. 근데 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배당수율 같은 게 너무 작게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윤정식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저도 네. 마찬가지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여담이지만 그 시장이 급락했을 때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게 가끔씩 저도 몰빵을 들어가거든요. 네. 왜냐하면 자산에 100%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20%, 30% 수익이 나도 상당히 크게 레버리지 효과가 나요.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배당주가 그런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한 섹터거든요. 그래서 자산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몰빵이 아니라 자산이 크신 분들 원래 크기 때문에 한 20%, 30% 들어가도 상당히 자금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수익금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아마 이런 은행주라든지 보험주 같은 경우 배당이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봐지는데 자금이 좀 작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금이 아니라 수익률은 퍼센테이지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에코프로도 말씀드리고 뭐 로봇도 말씀드린 게 뭐 그런 연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저희 뭐 시장 상황은 어렵지만 내일장에서도 좀 네. 봐야 할 섹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디라고 보실까요? 요즘에 네. 제가 제일 어려운 질문이 이거예요. 내일 뭐가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수가 계속 힘드니까요. 아니 그것도 있는데 네. 그 쓰나미가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아시겠지만 반도체였잖아요. 근데 어저께는 자율주행했잖아요. 그전에 네. 카메라 모듈이었잖아요. 매일매일 바뀌어요. 매일매일 바뀌다 보니까 오늘 솔직히 말하면 내일 뭐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내일 어떤 뉴스가 있는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 계속 찾아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없다 그러면은 뭘 하실 것 같고 그래서 방산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방산이 이제 아시겠지만은 폴란드 쪽에서 방산 전시회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5일날 있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또 12일부터 이제 15일까지 또 이제 그 폴란드 크리니차 포럼 2023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또 이제 정경련 정경련 회장을 포함한 경제사절단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정경련 회장님이 이제 풍산그룹 회장님이세요. 네. 방위산업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에 갈 이유는 빤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체코 거쳤다가 폴란드 쪽 가게 되는데 딴 거 없어요. 체코는 원전 때문에 가는 거고요. 폴란드는 방산 때문에 가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같은 경우에 1차 수출이 17조가량 받았는데 지금 이제 K2 전차 그리고 K9 자주포 추가적으로 이제 수주를 받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또 폴란드가 2034년까지 또 잠수함 도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플러스 알파도 잠수함 두 척까지 수출 반지 요게 이번 포럼에서 아마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오늘이 지나게 되면 아마 한덕수 총리 포함한 경제사절단이 아마 폴란드에 오늘 밤사이에 도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가게 되면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도 뭐 이 테마가 기획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장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섹터가 이제 방산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네, 방산 쪽을 그래도 좀 보면 좋겠다라고 네. 정리를 해주셨고 그럼 저희가 내일장에 좀 짚어봐야 될 포인트들은 없을까요? 내일장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일단 네. 뭐 경제지표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일단 뭐 내일 같은 소비자 물가지수, 오늘 저녁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네. 발표가 되는데 이게 조금 높게 나올 겁니다. 조금 높게 나올 건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발표가 되는 게 중요해요. 발표 어차피 시장에서 3.6%, 3.5%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발표가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번 9월달에 이 물가지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파월이 어떤 판단을 하냐가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물가지수 CPI 나오는 건 참고로 좀 하시고 요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9월달 FOMC에서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가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유가도 인플레이션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맞거든요. 근데 이거는 수요가 증가했다기보다는 공급 축소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요가 100이고 공급이 100이었는데 공급이 80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럼 수요는 그대로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게 공급이 낮아진 거에 대해서 효과는 수요가 그대로기 때문에 단기간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100 이상은 제가 볼 때는 안 갈 거라고 봅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본다면 이게 단기적인 이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파월도 알고 있을 거예요. 네.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이 최근에 오른 유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런 것도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파월의 판단이 중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미래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종목 SOS 코너에서는 매드팩토와 넷마블 넥스트칩을 구조해 드렸는데요. 그중에서 넷마블에는 버티자 전략을 주시면서 조정은 기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공략해 주셨습니다. 면세점 섹터 내에 있는 종목인데 중국의 국경절 모멘텀이 기대되는 만큼 한번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장 속에서 내일장 승부수로는 방산 섹터 짚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